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이 시각 가장 핫한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 21일 화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의원 얘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3월까지 신당 창당을 매듭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시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 시민설명회 후에 평화의 땅 제주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안 의원 측은 다음 달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요. 3월 말까지는 창당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표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존중의 대상이지 증오와 배제의 대상은 아니다. 힘을 합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극단주의나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정치 공간으로 기득권 정치 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 그리고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 이렇게 양쪽을 규정을 하고요. 이 양쪽이 지금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입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 의원 창당 준비기구죠.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2월 창당 준비 또 3월 창당 이 일정을 밝힌 뒤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다 낼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죠. 금태섭 대변인도 특히 서울시장 후보는 반드시 낸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게요. 왜 하필이면 제주라는 곳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을까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네네. 어제, 지난 주말 거치면서 어제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아마 창당 로드맵이 발표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주말 새 많이 있었는데 네. 어제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고 몇 가지 좀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보통 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에서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건 기존 정치권과는 좀 다른 문법을 쓴다 이런 좀 뭐랄까 이미지 부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주 4.3 항쟁 지금 정부에서도 추모일 이 지정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오늘 제주 4.3 항쟁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정치권 입문 후에 처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좀 어떤 그 극적인 좀 계기점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제주라는 곳이 워낙 우리 사회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선거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유권자 수가 적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만은 제주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제일 남쪽에 있으면서 그 바람이 북상하는 그런 또 시작부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네네. 그 진짜 진위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좀 곁들여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밝힌 입장의 단호함, 이런 것과는 좀 대비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기존의 안철수 의원 측이 늘 하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이제 독자 세력화, 정치 세력으로 독자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이제 발족시키던 그 당시부터 크게 달라진 얘기는 없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움직임이 좀 더 구체화되고, 특히 이제 윤여준 의장을 영입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독자 세력화의 문제가 이게 단순한 구호 정도가 아니고 좀 구체적인 정치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결국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는 그 독자 출마, 그러니까 다자구도가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얘기가 점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어제 그제 안철수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구체화됐고, 오늘 최종적으로 창당 일정을 밝힌 건데요. 이 이제 당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모두 낸다, 이렇게 정면 승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단호함이 어제 그제 나왔던 그 단호함이 결국은 독자적인 후보 전술로 구체화되는 그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6월 지방선거의 경우 사실상 다자구도로 가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이 다자구도 가능성은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제 안철수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가급적 모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또 서울시장 후보는 반드시 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창당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금태섭 대변인도 서울시장 후보는 반드시 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체로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화는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큰 흐름, 여기에는 함께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신당 창당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당의 이름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우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야 1대1 구도가 형성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소수 진보정당들도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선거에서 얼만큼 영향이 있을지는 다들 아직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이 3자의 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양당 정치 체제는 아닙니다만, 말로는 다당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선거를 앞두고는 사실 거의 양당 체제로 굳어져야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균형이 좀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그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창당에 이어서 6월 지방선거 독자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은, 네. 결국은 현실 정치상 새누리당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어쨌든 최대 승부처 아닙니까? 네네.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 그리고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고요, 광역지자체이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도 수도권의 한 축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주 일방적으로 선거 구도가 흘러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2006년 지방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하고 격차가 꽤 나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선거 때는 대부분 박빙의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여야 1대1 구도가 많았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한테 질 때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후보가 3자 대결 구도가 벌어지면서 그 표 차이가 이제 상쇄됐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여야의 치열한 그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보통 큰 흐름은 1대1 구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자면 아무래도 3자의 좀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이 야권 성향의 표의 분산 이런 것들의 덕을 보는 게 뭐 훨씬 가능성이 높다. 여당 성향의 표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신승 가능성 그만큼 높아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이죠.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금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친이 비주류의 핵심 중에 한 명이죠. 정몽준 의원을 따로 만나서 지방선거 출마 문제를 1시간 넘게 상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의 출마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조금씩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정몽준 의원 측과도 이렇게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선거 구도의 형성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조금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권의 그 국정 운영 이 부분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 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철수 의원 측이 구태의연하게 뭐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야권 지지층 비판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담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건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야권 지지층의 표 분산 가능성,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안철수 의원 측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잡느냐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두고두고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런데도 그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건 결국은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의 야권 성향의 표, 야권 성향의 지지층 좀 흡수해낼 수 있다는 그럼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사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다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미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다자구도로 가면 새누리당이 사실 선거 구도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공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쪽이 사실상 2등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공산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든 신당이든 어쨌든 승리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이제 결과적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론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패배에 휩싸이는 이 패배 책임론이 안철수 신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훨씬 더 타격이 클 거다. 이거는 뭐 누가 예상해도 뭐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 총선 대선을 다 졌고요. 또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지율 측면에서도 새누리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안철수 신당의 창당을 전제로 한 아직 창당을 하지 않은 정당에 비해서도 지금 지지율이 반토막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국민적인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선거에서 과정이야 어쨌든 선거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사실상 국민적인 외면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일 텐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똑같이 지더라도 우리 쪽 타격이 훨씬 덜하고 우리한테는 안철수라는 새로운 구심이 있고 그러니 결국은 양쪽이 다 이렇게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였을지라도 결국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새롭게 재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에 물론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2004년 총선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다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사실상 야권 후보들이 이제 여권이죠. 범여권 후보가 이제 둘로 갈라져 나오면서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후보하고 다자구도로 싸움을 벌였었는데요. 당시에 여권 성향의 지지층들이 열린우리당으로 결국은 한쪽으로 쫙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에서 지금의 야권 성향의 지지표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04년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함께 맞붙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모델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좀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좀 굉장히 그 전무후무한 이런 구체적인 현안이 있어서 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번에도 그럴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윤여준 의장이 합류한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고백포탈 혐의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조용기 목사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국민일보 기금을 투자했다 손해보자 교회가 그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해 157억 원의 손해를 교회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랏,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의 입장과 조용기 목사 주장이 다르네? 조용기 목사는 거꾸로 교회에 돈을 바쳤다고 하는데 2011년 7월 조용기 목사의 설교. 저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지금도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조 목사 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0명의 장로 가운데 악의적 의도를 갖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검찰이 방향을 잡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명의 장로 중에 대통령 친인척이 있나, 친박이 있나, 이 주장은 결국 조용기 목사가 끝발이 없다는 뜻. 조 목사는 이미 2011년에 이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나는 한번 우리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 그 설교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 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교회 돈을 사적으로 쓰고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올해 한국 집값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네. 이사님, 저희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집값이 오르나. 한편으로는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 집값이 또 상승하면 어쩌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상황 어떤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라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하면 또 귀가 솔깃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사야 되는 건 아닌가. 혹은 또 예전에도 계속 집값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온 것들 보고 이제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기 이제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대구처럼 지역에 따라서 최근 들어 상승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혹은 또 이제 좀 더 긴 안목으로는 집값이 이제 상당 기간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보고서상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국의 주택시장이 지난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집값 조정이 일어났고, 또 그동안 완만하게 그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를 했고, 또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K세리 지수라는 부동산 관련된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서부터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지수 발표를 계속 해왔어요. 네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작년까지도 다른 언론이나 금융기관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더 이상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지자 오히려 이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바닥이다라는 논리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2007년서부터 이 가격 하락이 시작됐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투기가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 혹은 중형 이상의 평수에서만 가격이 조정이 지금 많이 일어났고, 아직도 중형 이하에서는 이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가격 조정에 아직도 더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대부분의 주택들이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 2000년도서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다 조정이 됐다라고 보기엔 아직 좀 이르다는 이야기고, 네. 또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이제 완만히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가계는 지금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부에서도 이게, 혹은 경제계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큰 문제의 뇌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가계 소득이 소득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가계 소득 증가로 구매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오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어쨌든 정부에서도 일단 이 가계소득,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국가에서 어떤 정책 한두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더 큰 폭으로 일어나야지만 오히려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금리가 물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이제 1월서부터 FRB가 출구 전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방시장 공개 회의가 계속 진행될수록 폭이 계속 커질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 한 해 계속 정기적으로 이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다 완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국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대출이 충분히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어서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매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어놓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평가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전세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진짜 집을 사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의 상승은 오히려 주택 가격 하락의 어떤 전주곡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택 가격이 2007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2008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택 가격하고 그 전세 가격 둘 다 마찬가지로 2012년도서부터 이 하락세가 주춤하거나 혹은 그 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고 그냥 그 가격대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은 2007년도서부터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 주택 가격하면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손해보는 부분만큼을 전세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제 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2년도 되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만난 시점이 바로 2012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하고 똑같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로 60% 평균적으로 6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70%까지도 이제 육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만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2012년도서부터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과연 이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떠받친 효과로 그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더 억눌러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혹은 반전세로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세를 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실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압력에서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조금 맞는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언론에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사야 된다 이야기하는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부동산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사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좀 더 현명한 판단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